뭐 저기 아까 김영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가장 과학기술과 밀접한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이슈를 이제 다루는 오픈 포럼에서 발제를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뭐 한 사람이 이제 이걸 다 소화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소개된 대로 과실련 공동대표이자 이제 물리학자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과실련이 이제 전문가 33분의 이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다가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 넣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게 늘 모범 답안을 찾기 굉장히 어렵고 아무래도 발제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슈가 뭐고 조금 더 풍성한 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열띤 토론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열려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정부 2050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국내와 환경이 어떤 건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IPCC의 1.5도라고 하는 게 이제 2007년 보고서에서 명시되잖아요.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전문가 33분의 이제 목소리를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총평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글로벌 담론이라고 하는 게 꽤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약 70년대부터 뭐 에너지 위기, 그다음 80년대부터 픽 이어, 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 최근에는 이제 뭐 동해 멸종이라 그래가지고 1970년 대비 약 70%의 동이 멸종됐다라고 하는 쇼킹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사나 IPCC가 88년에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보고서가 이제 6차 보고서 2007년에 나오면서 1.5도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고 저같이 이제 뭐 좀 퍼블릭 대중한테는 알고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알고의 소위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커피가 컸죠. 2006년에 나온 건데 이제 그래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알고의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내용을 DVD를 보면서 이제 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뭐 97년에 교토의정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게 있었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막을 내린 글라스고의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가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각국의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이제 계획들이 이제 발표된 거고 아시겠지만 이제 주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을 발족을 해가지고 서울대 조홍식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하시고 약 70분의 이제 위원들이 활동을 하셨었고요. 올 5월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행안을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한 5개월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10월달에 최종안을 발표해서 글라스고에서 이제 대한민국 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들어간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의 명단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총 97분이 이제 위원으로 계시고 서울대 윤순영 교수님이 위원장이신데 이제 정부 측 위원이 총 뭐 장관님들 위원장이 19분이신데 이분들은 아마 뭐 바쁘셔가지고 회의에 다 참석 못하셨을 것 같고 보면 이제 시민단체가 꽤 많습니다. 28분인데 이 중에는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민단체가 이보다 많고요. 그래서 정부 측 인사를 빼면은 거의 40% 이상이 시민단체고요. 그다음 정책, 산업, 이공계가 한 10% 내외고 기타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그 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뭐 그 교통센터 뭐 그런 식의 대학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조금씩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은 대략적인 어떤 퍼센티지는 뭐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거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보고서가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2월 초에 나와 있는 저탄소 이제 그 비전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중위가 올 9월 달에 낸 보고서가 있고 지난달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립 시나리오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보고서 3개를
종합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 모두 공이 총 9개 부문에 걸쳐 가지고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총 9개 분야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 사회 비전 포럼은 빼더라도 탄중위하고 지난달에 나온 관계부처 종합 시나리오에는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중 일부만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전환 발전 부분인데, 그게 보면 이제 여기 뭐 1안, 2안, 3안 있는데, 이제 3안이 가장 강력한 안입니다. 3안이 이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1안, 2안이 위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강도를 높이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제 급격한 변화인지가 안 들어오실 텐데,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올해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이 약 40% 정도의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원자력이 약 25%를 담당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LNG가 한 27%고 신재생에너지가 한 7%인데 정부안이 이제 1, 2, 3안을 이제 묶어서 모두 넷 제로를 만드는 A안, B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A안, B안 모두 석탄 제로고요. 그다음 원자력은 6에서 7%고 재생에너지를 이제 뭐 조금 약한 B안이면 60%, 조금 강한 아니면은 70%.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의 한 3분의 1을 담당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10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이제 넷 제로가 이제 그 1, 2, 3안을 모두 이제 조금씩 절충한 안인데, A안, B안 모두 다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글라스고에 가셔가지고 발표하신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도표로 한번 좀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2017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느 점에 도달을 한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정부안이 이제 총 2단계를 간다고 볼 수 있는데, 2030년에 이제 NDC라 그래가지고 내셔널 디터미니드 컨트리뷰션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이 있고, 그다음 2050년이 이제 이번 글라스고우에서 목표로 삼은 넷제로 뭐 그건데, 정부안은 NDC를 통해 2030년에 이 정도가 있고 2050년에는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의 직선을 걷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발표돼가지고 목이 타는데요. 전문가 이제 33분을 저희가 아까 있는 9개 부문에 걸쳐가지고 모셨고요. 이 33분의 이제 목소리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앞서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시려니 이제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작년 12월 8일 날 이제 저희가 광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주에서 이제 대표들 회의가 한번 열렸을 때 상임 대표님이 이제 기후에너지 특위 발족을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뭐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대표 3분이 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관련 전문가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탄중이 보고서가 진행되는 동안은 저희는 이제 활동을 멈추고, 탄중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저희가 국내 전문가 33분을 모시고 이제 탄중이 보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9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농수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가 다 모셨고요. 모시다가 보니까 이제 전환하고 산업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그쪽 분야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33분의 전문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총 2개의 이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비전 포럼 작년에 나온 거하고 올해 탄중이 보고서 2개를 이제 검토를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33분이 꼼꼼히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각 페이지별로
검토 의견 전문가 수까지 다 표시해가지고 정말 샅샅이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저 또한 이제 한 두세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중이 보고서도 그렇고 정부 관계부처 안도 그렇고 이제 그 두 보고서에는 예산에 대한 언급이 재정 투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보고서를 보실 때 이제 뭐 보고서 있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필요 예산은 충분히 투자된다고 가정하자라고 이제 저기 전문가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약 뭐 100% 되신다는 분이 한 5분 뭐 그렇고요. 3항은 이제 100%가 지금 7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문가 33분이 모두 실행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 속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뭐 추진될 경우에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그 나열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나열된 가장 큰 게 이제 산업체제 붕괴가 41%고 그 다음도 일종의 산업체제 붕괴, 그래서 뭐 경제 파급 효과겠죠. 그게 총 70%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33분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현재 정부안이 산업에 가져올 그 파급 효과를 굉장히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조금 더 세분되어 있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주관식으로 이제 뭘 여쭤봤냐면은 전문가 비용 투자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안에는 비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비용을 모르고서 깜깜이 뭐 투자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뭐 처음 어떤 분은 3조, 다른 분은 40조, 어떤 분은 800조. 그리고 몇 분은 비용 추정 불가 모르겠다 나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본 자료들을 봐서 가장 아마 합리적인 안이 아마 지금 뭐 1000조 근처일 것 같고, 밑에 한 분은 그 상당히 꼼꼼하게 쭉 주셔가지고 한 2000조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이 한 1600조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작게는 1000조, 많게는 3000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2050이 거의 통일 비용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걸 아마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관식으로 자유의견을 여쭤봤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안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큰 그림 제시됐다는 데는 긍정적인데 너무 이상적이고 신뢰성이라든지 너무 무리하다. 뭐 그다음에 산업에 이제 파급효과 걱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현실성이 없다라는 분들 좀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국제 정황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활을 구제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을 이제 쭉 놓고 남아있는 한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게 정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지금 이제 아까 김용호 상임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33분의 이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 사이가 이제 조금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부 안에 뭔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정부 보고서를 한 두세 차례 읽고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보니까 상당히들 다들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기사들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과 상당히 좀 많이 그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전문가들과 뭐 의견을 나눠서 하시려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평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좀 굵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알고의 그 inconvenient truth의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뭐라 그러죠? 저기 시시비비를 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글로벌 이슈인데다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기초 자료가 적어도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 보고서 세계에는 기초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근거 자료를 삼을 수 있는 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종의 깜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리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잖아요. 뭐 자연 이제 이공계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변수가 뭔지, 그다음 변수의 특히 시간적인 함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제 뭐 나오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시간적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그 재정이, 그러니까 국민이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가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문제든 항상 정치적인 판단은 뭐 내려야 된다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가기 전에 이슈를 분명히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정확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또는 뭐든 이가야 되는데, 뭐 저도 조금 그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 이 탈핵이란 데서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위 요즘 나온 IPCC라든지 글라스고 뭐 COP21 어디에도 탈핵이라는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핵과 글로벌 워밍은 논리적인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책 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70%를 하면 우리나라는 그 풍력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아마 태양광으로 갈 거거든요. 태양광으로 갈 거고, 태양광 기본적으로 이제 DC 전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송전선은 모조리 지금 AC고, AC가 그냥 소위 시스템 파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는 뭐 한 10%라 들었는데, 오늘 나오신 분이 한 분이 조금 더 명확하시겠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송전 계통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산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만 총대를 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분이 이제 보셨겠지만은 그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이제 지루한 이제 협상이죠. 뭐 홀스 트레이딩을 하는 걸 쭉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들어가시는데, 몇 분이나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래스고 마지막 날 이제 요약을 하는데, 이 사진 나와 있는 사람이 알록 샤르마라고 이제 영국 측 대표로서 의장입니다. 알록 샤르마가 한 1분 동안 말을 못해,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글라스고에서 이제 석탄을 페이즈 아웃 시키려고 하는 게 원래 영국가 아니었는데, 그러셨겠지만은 중국과 인도, 전 세계 가장 폴루터인 1위와 3위가 합쳐서 페이즈 아웃이라는 단어 대신 페이즈 다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탄 발전 폐지가 이제 의정서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후 관련되는 여기 뭐 썬보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거 워터 다운 시킨 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과학기술적인 문제 플러스 이제 굉장한 복잡한 문제고,
글로벌 정책적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이 안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불편했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이건 뭐 이제 과학자가 보는 정책 예,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유럽에 있는 이제 제가 뭐 거의 한 15년 이상 기후 관련되는 기사들을 읽고 이제 뭐 유럽, 특히 영국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사들을 쭉 보면서 하나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포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정책적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감축안과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한 건데, 감축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국민소득 또는 국민의 고통 감내를 전제를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국민소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3만 불 지금 뭐 언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뭐 다른 나라 이미 3만 불을 오래전에 했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표상에서는 일본이 이제 92년도에 3만 불에 도달을 했고요. 우리가 대충 2020년 근처에 이제 3만 불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가 한 30년 격차가 나는데, 일본의 지표를 보시면 한 지난 30년 동안 이제 이게 잃어버린 30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카본 에미션이 거의 플랫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3만 불이든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유지된 상태라 그러면 이 카본 에미션 자체가 굉장히 플랫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와는 지금 이걸 2050년까지 딱 직선을 그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능한 모델링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정책에는 항상 이제 뭐 리스크라고 하는 게 늘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재정적인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억셉턴스 레벨이 또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탄중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탄중이 보고서에 이런 이제 전환 부분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원자력 발전이 총 21기인가 알고 있는데, 그걸 9기를 일단 줄이고 1안, 2안, 3안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3안이 가장 강력한 안인데 계속해서 원자력 비중을 낮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의견은 1안, 2안인데 3안은 이제 탄중위에 통과하시는 분들 의견이겠죠. 제게 10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셨어요. 뭐 여기까지도 가는데 이분들이 내놓은 안 속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동북아 그리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1, 2안에 중국, 러시아에서 약 5기가와트 조금 넘게 가죠. 이건 뭐냐면 원전 5개 정도가 지금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중국, 러시아가 월스 폴루트거든요. 전 세계 가장 환경 오염이 심한 나라인데, 이런 데서 가져오는 것도 문제고, 송전망은 분명히 북한을 통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요소수 문제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느 순간에 송전선을 중단해 버리면 5기가와트가 지금 아까 중국 안은 넷대를 거의 가까스로 맞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요소수에 능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화력이라고 하는 목표에 뭘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예가 아닌가, 그렇게 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로서 이제 탄중이 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탄중이 보고서에 들어갈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들 또는 어떤 뭐 크라이테리아를 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이 세 가지겠죠. 산업화기에 또는 소득 역방 국가 경제 이런 걸 거고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 세 개를 이제 조절해 가는 게 이제 소위 정부 정책의 안일 텐데, 제가 봤을 때 탄중 산소 중립은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변수들이 쭉 나열돼 있을 거고, 이 변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분명 시간의 함수일 거예요.
근데 그 탄중이 보고서 어디에도 이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난 1년 사이에 이게 뭐 저기 그 석탄부터 천연가스까지 원자재 가격이 4배에서 2배로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수들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최적화 문제는 앞으로 30년을 풀어야 될 문제인데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최적화 그래도 항상 이제 그 코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코스트가 없이 어떻게 문제가 풀리나는 것도 좀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걸 제어를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복잡한 시스템의 이제 제어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PID라고 하는 어떤 컨트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PID를 그 시스템들을 뭐 최적화시켜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여기서 데리버티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PID를 쓰시는 분들은 D라는 변수들의 동률 변화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과학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변수들이 독립 변수면 그나마 조금 변수를 풀기 쉬운데 이 변수들이 서로 얽혀 있는 변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붕괴되면 소득이 역광할 거고 소득에 대한 국가 경제가 휘청할 때고 국가 경제가 휘청하면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CO2 에미션의 리덕션에 대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복합 가책의 문제로서 이건 정말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 해 속에는 케이오스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혼돈 속에. 근데 이제 이런 그 복합 다책의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태도 남마의 충동을 항상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전 이런 그 충동을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쭉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이건 교각사루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 현재 탄소 중립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정부가 반드시 초기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 나중에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모여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정파적이나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없습니다. 국민 경제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CO2 에미션이 나오나 이건 불가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50년 그러면 아직도 30년이 남아있으니까 정권이 6번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짜리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반드시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글라스고 회의를 주관하는 영국 정부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환경 친화적인 게 노동당인데 지금은 보수당이죠. 노동당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의 과학기술 수석 자문관을 지낸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케이가 이제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의 이제 소위 환경 정책을 자문을 하고 나서 죽기 직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Sustainable Energy고 부제가 뭐냐면 Without the Hot Air예요. 이 데이비드 맥케이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냉정한 객관적인 지표 싸움이다. 뭐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게 가능한 한 빠진 상태에서 과학적인 담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탄소 중립은 아까 뭐 들어가야 될 비용적으로도 통일 비용이라 거의 맞먹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전쟁이라고 봅니다. 어느 전쟁이 그렇듯이 늘 국가 총력전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집단들의 의견이 아닌 국민 전체가 합의할 수는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숟가락이라 동의하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그 평가에도 있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이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반드시 강점이 있고요. 반드시 약점이 존재합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을 때는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건지 생각에 강점으로서 약점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생각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탄소 중립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